저희는 지금 4, 4분기부터 중국 투자를 크게 늘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있죠, 지금 현재. 그쵸.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요. 또 이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은행의 13.5%가 파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중국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해서 네. 총 은행들을 다 들여다보고 금융 리스크를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8급에서 10급 나온 고위험이 13.5%다. 자, 그래서 이 은행들이 망하면 경기가 위기가 올 거다라는 네.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GDP 한 1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준율 네. 그리고 또 통화 정책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경제 위기가 2020년에는 닥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중국의 경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2022년 전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협상 타결 1차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서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1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등을 감안한 투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중국 은행 파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네. 지난 24일 날 지난달이죠.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중국 중소은행의 비중이 크지 않고 또 당국의 충분한 통제 능력을 고려할 때 일부 중소은행의 부실화가 발생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부실화를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었죠. 저축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실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내용도 한국은행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금융위기가 내년도에 닥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중국 경기 위기설은 좀 기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판단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옛날에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예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대율을 보시면 중국의 예대율이 7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라토리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을 했었을 때도 이 예대율을 보고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대부분 100%가 넘어가는 시기에 터집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듯이 74.4%라는 것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위기가 내년에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이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숫자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이 곧 망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 숫자를 좀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추세를 보시면 지금 5.2% 성장률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6%대니까 그것부터 더 낮죠. 무슨 얘기냐? 과잉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집중과 선택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지금 집중과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소비 시장인데요. 그렇죠.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시면은 8%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보다 2%포인트나 더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 중국은 이번에 이 위기에 닥쳤어도 잘 대응하고 있다.
사실 한국 경제 지표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예, 그쵸. 중국 경제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저희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략을 짜볼 때 중국에 대한 투자 판단을 세워봐야 할 텐데 지금 오히려 이 불안감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1단계 협상이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2단계, 3단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벤트를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해봐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거는 흐름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말 올해 연초에 중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때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투트랙 전략이 뭐였냐면 중국의 대형주인 A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고 또 심천지수, 중소형주, 그렇죠. 성장주가 되어 있는 심천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라는 이 양맥을 사라는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올해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국의 비중을 20% 들고 가는데 그 20%를 10%로 줄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난 9월, 10월 달에 다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숫자를 보고 있으니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4, 4분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중국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0%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중국은 글로벌 증시의 약 10%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20%를 들고 가라는 것은 그만큼 100% 오버웨이트를 하라는 그쵸. 얘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20%를 들고 갈 때는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트랙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트랙 전략이라는 것은 A50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심천지수 위주의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천성분지수가 이제 거의 뭐 삼각박스권을 다 뚫고 올라갔고요. 이미 10,000포인트를 상회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정확하게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심천지수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 투자 전략이 옳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신흥국 투자를 약 30% 정도로 가져가되 이 중에서 이제 20% 정도를 중국 투자에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과거에는 투트랙 전략, 중국 대기업들 위주의 그런 지수들과 심천지수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갔다면 이제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는 심천지수 쪽으로 원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괜찮은 해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 마스터 전략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 투자 비중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텐데요. 본부장님이 주목하시는 중국 내 유망 업종의 현황과 또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정말 투자를 늘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업종이라고 보면요. 우선 첫째는 전기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태양광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재 관련 업종에 대해서 소비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8% 성장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글로벌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커야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수 시장은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업종들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전기차, 그리고 또 대체에너지,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보통 투자의 전략을 짤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표 기업을 사라. 자, 이런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그 온라인 쇼핑 유통업체라고 할 그렇죠. 수 있겠죠. 유통업체죠. 그리고 또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 두 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존을 삽니다. 왜? 오. 미국의 소비 시장이 중국의 3배니까. 아, 훨씬 크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네. 1등 기업이 아마존인 것이죠. 내수 시장이 훨씬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마존을 사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종목과 업종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면 태양광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셰일가스로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대체 에너지 쪽은 약간 투자가 더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셰일가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대체 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의 대체 에너지 시장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1등 기업이 무엇이냐? 진코솔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코솔라와 미국에 있는 퍼스트솔라 이 두 개 기업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진코솔라를 사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보면 테슬라가 있죠. 그쵸. 그게 미국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정말 경쟁력이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실적도 아주 좋았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도 거기서 팔고 있어요. 그렇지만 길리 자동차라는 회사가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종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길리 자동차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 시장에서 누가 1등 기업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중공대 유망산업 탑3를 들어주셨는데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소비재 관련 업종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알리바바랑 아마존 선택하자 그러면 아마존을 선택을 하는데 전기차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과는 다르게 테슬라보다는 지금 길리 자동차, 중국의 자동차 업체를 꼽아주셨고 또 퍼스트솔라 대신에 아까 어떤 기업이었죠? 진코솔라. 진코솔라. 중국의 오히려 태양광 투자에 더 유효하다라고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흥국 투자에서 지금 중국 쪽을 접근을 해봤는데 그럼 나머지 비중 어느 국가로 선택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신흥국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중의 30%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들여다보는 24개, 25개 국가 중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30%를 들고 간다는 건 그만큼 신흥국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네, 얘기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0% 정도 들고 가는데 그중에 20%를 중국이면 나머지 10%가 남죠. 그 10%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들어서서 저희가 들여다봤던 국가들을 보시면은 멕시코, 대만, 네.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보면 멕시코의 차트도 지금 최근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ETF가 EWW인데요. 저희 보시듯이 빨간 선으로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대만 ETF를 보시면 차트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EWT라는 대만 ETF인데요. 보시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만큼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언더퍼포먼스를 하다가 최근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헨티나 보시면은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네. 최근에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가 97년, 98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듯이 이 국가는 2008년에 금융을 받았고 죄송합니다. 2018년에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에 시작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ETF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보시면 중국, 대만, 그리고 또 베트남,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정도로 이렇게 7개 국가들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지금 국가별로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이 높은 국가가 대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그리고 나서 러시아,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
한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상승 여력을 보시면 20% 정도는 상승할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신흥국 투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타이밍이 신흥국 투자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시 유의점까지 함께 짚어주신 거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이 네. 점이 지금 저희가 유의할 점인데 사실 저는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 오늘에서도 이제 짚어봤지만 앞으로 신흥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꼽는 국가가 중국은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인도가 꼽는 그런 월가 전략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신흥국 모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멕시코나 대만, 아르헨티나를 꼽아주고 계신데 인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인도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 자체가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뭐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GDP의 거의 70%가 소비입니다. 미국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신흥국의 변동성이 일어날 때 인도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 주기에 들어올 때는 네. 인도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니고요. 상승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변동성을 생각하면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투자 시 유의해야 되는 전 부분 중에서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97에서 달러 지수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거의 상승 2% 하락 2% 정도의 박스권에서 유지만 된다면 또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약세 전환이 된다면 신흥국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아진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타이밍이 투자 타이밍이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내년도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전망들이 있을지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0년의 핵심 포인트는요. 경기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다들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2020년에 경기가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각국의 정책들 그리고 또 무역 합의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2020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0년은 약간은 회복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사실 내년에 또 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부터 시작을 해서 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 이후에 그 전망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데 바라보고 계신 빅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쵸. 1차 합의 서명이 있겠죠. 또한 브렉시트 1월 달 말까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게 노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노딜 브렉시트일지 실질적인 브렉시트일지 뭐 정확하게는 답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이외에 앞으로 향후의 인플레이션 숫자들,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될지 안 올리게 될지 네. 그리고 또 연말이 가면 뭐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래도 약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은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 20%대 지금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오늘까지도 5거래 연속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신흥국 시장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변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럴까요? 랩 상품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제 이름을 달고 상품을 출시를 했고 이제 3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수익률이 한 달에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지금 7.7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네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투자 비중 20%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저희도 2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절반은 심천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그리고 또 그 다른 절반은 중국 태양광주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부해드릴 부분은 미국 비중입니다. 다들 미국에 대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다,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어도 60%는 들고 가셔야 된다. 가장 많은 게 지금 미국 비중인 네. 거죠? 그 비중을 꼭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절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절반인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60% 이상의 미국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